자, 22년도 국가 7급 두 번째입니다. 15번인데요. 요거는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전자정부 구현 형태. 전자정부는 정부가 실패했을 때 IT 기술을 가지고 정부 실패를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 실패가 뭔데? 내부적으로 능률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외부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민주성까지. 결국 능률성과 민주성 아닌가요? 요 두 가지를 높이겠다는 게 전자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를 G2G라고 그러고 정부와 그 밖의 문제, 비즈니스도 있을 거고 고객이란 커스텀도 있고 요새는 시티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례를 많이 물어봤는데 워낙 많이 나왔죠. 나라 장터가 조달 장터예요. 그치? 만약 이런 문제 어렵게 냈을 때 몇 년도 들어왔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어봤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라 장터가 있다. 그게 조달이다. 어쨌든 나라 장터는 기업과 하는 거니까 G2B인데 이거는 고객이잖아요. 고객은 아니지. 서비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죠. 조달 관련 서비스는 G2B지 G2C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G4C라는 용어도 있죠. 누구누구를 위한. 그치? 이건 무슨 말이냐? 몇 해까지는 전부 다 복합 민원이 분리되었어, 분리. 그러니까 하나 민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의 창구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 곳만 가면 되겠죠. 이러니까 그 고객들은 원활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정부 간 정보가 공유돼 있어야 되겠죠. 공동 이용. 그래야지 완스톱이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나라도 잘 나오죠. 이게 여러분의 이제 학교 가시면은 업무 처리 시스템이에요. 가시면 아이디 받을 거고 비번 받을 거고 여기서 이제 전자 서류 보내고 결제 받고 전자 서명 받을 거고요. 이런 것들에서 내부적으로 뭐 전자 서명이니 전자 결제니 이 모든 게 여기서 이루어질 거니까 요거는 내부 문제죠. G2G니까. 그래서 요런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언제 이게 들어왔는가? 나라 장터 몇 년도 들어왔고 온 나라는 언제 구축이 되었고 뭐 이런 거 물어봐 버리면 되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나온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요 정도로만 나오더라고요, 되게. 근데 대학 교재는 연도가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워낙 25문제가 돼버리면은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서 낼 수밖에 없고 냈던 것도 이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몇 년만 돌아봐요. 물론 여러분이야 뭐 그런 확률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합격하신다면 한 5년쯤 있다가 다시 문제 풀어봐요. 여러분 풀었던 거하고 상당히 난이도가 다를 겁니다. 물론 맞춘 것도 있겠지만 깊이 들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또 낼 수는 없어서 그래요. 자, 갈게요. 자, 16번도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 변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정말 이 변천사를 물어봤다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지? 물론 대학 교재는 다 정리돼 있어요. 변천사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너는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지?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수지총괄기관이 있어요. 국가 돈을 관리한 기관이고 중앙은행이 있죠. 요 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삼원체제야. 원래 대통령제는 삼원체제예요. 되게 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명박이형 때부터 뭐로 바뀐다? 이원체제로 바뀌어요. 그걸 물어본 거야 지금. 그래서 보다시피 옛날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뭐라고? 기획예산처 예산국이 중앙예산기관을 담당했나 봐요. 예산처에. 예산국이. 그리고 재무를 담당하는 국고수지총괄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에 경제기획원이 생겨졌죠. 원이 부보다 높아요. 그치? 근데 경제기획원이 기획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수지총괄이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을 담당하는 거고 재무부가 부지어서 낮은 기관이 수지총괄을 했죠. 그러니까 연도를 물어봤다면 정말 어려운 거고 연역을 물어봤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네가 수지총괄이란 개념하고 중앙예산기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뭐 이걸 틀려도 된다고 하는데 왜 틀리는데 이거를 연도 물어본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지. 근데 다음엔 연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언제 들어왔나 막 물어볼 수 있어. 이게 어디서 그렇게 나왔냐면은 지방직에서 갑자기 지방 선거에 대해서 연역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지금 연역으로 틀리게 맞는 것도 막 있어요. 물론 다른 보기가 쉬워서 맞출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역이 한번 나오면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얼마 안 들어간단 말이야. 지방직에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연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지 총괄하고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네가 지금 알고 있나 이거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기획이 바로 뭐 한다? 예산 편성하는 그 중앙예산기관이 되는 거고 재무부가 국가 전체 돈을 관리하는 수지 총괄기관이 되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 전체 관리하는 거 국고 관리하고요. 근데 우리는 기획재정부잖아요.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기획처 따로 있었고 재정경제부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갖고 기획재정부가 되잖아요. 기획이 더 먼저니까 1차장이겠지 걔가. 그다음에 재정이 이제 2차장이 되겠죠, 이제. 자, 읽어보시고요. 어, 여기는 경제기원이 이원 체제로 되었죠. 영삼형 때는 다시 뭐가 되어서 기획과 재무부가 합쳐졌으니까 이원 체제가 되었지. 일원화되었다는 게 중앙은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원화되었지만은 중앙은행이 있으니까 이제 이원 체제로. 반면에 그 전까지는 삼원 체제로 기획원 따로 있고 재무부 따로 있고 한국은행 따로 있고 그러다가 다시 대중령 때 기획 따로 가고 재무 따로 가고 삼원 체제로 갔다가 노무현 때까지 명박이형 때 다시 이원 체제로 바뀌어요. 이원 체제로. 역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정당하고 보수 정당이 잡으니까 보수 정당을 되게 뭐야? 돈을 좀 더 절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보 정당은 어떤 복지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 이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이 잡았을 때는 되게 보다시피 영사명이라든지 명박이용이라든지 이원 체제로 바뀌었죠. 재무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돈을 먼저 제약하고 기획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노무현 때나 김대중 때는 아니야. 기획예산처가 있어. 기획을 하는 거고 얘는 돈을 신경 쓰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과 예산이 연계가 안 됐던 거예요. 낭비 문제가 나왔고 또 기획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명박이형 다시 뭐로 바뀌었다? 이원 체제로 바뀌어요. 그걸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이원 체제예요. 자, 어쨌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17번이 문제를 이제 가린 겁니다. 이제 신행정하기로 줬을 때는 답이 쉬워요. 근데 신행정하기로 주지 않고 문제를 좀 가렸잖아요. 근데 워낙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신행정학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신행정학 주고 이런 내용을 물어봐요. 거꾸로 이번에는 내용을 준 다음에 신행정학인지 행태론인지 생태론인지 체제론인지를 물어봐요.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내용을 주고 내용을 물어봐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니까 쉬운 거지. 옳은 거 하나 찾으라고 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상한 지분 넣어가지고 다 틀게 만든 다음에 하나만 옳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항상 문제에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가 제일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는 옳은 거 물어본 게 한 두 문제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난이도도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가면은 버금답이 문제가 아주 쉬워도 버금답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보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사례 준 다음에 문제 길게 달았을 때 그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 다음에 뭐 기억 니은 물어봤을 때 이런 거 나왔을 때가 심리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져요. 똑같은 내용이어도요. 자, 가겠습니다. 이거는 신행정론이죠. 월남전 패배고 흰 폭동이니까 미국 사회 혼란기 60년대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전에 행정학이 행태주의였잖아. 사회 문제 관심 없고 언니 이론만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사람만 연구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대한 반발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신행정학이네. 아주 새로운 방향이라고 써놨네. 원래 신행정학이 아니라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논문이었어요. 이런 주도였는데 이거 일본 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신자를 붙이는 바람에 신행정학이 된 거야 이게. 어쨌든 고객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신공공관리가 말하는 돈을 내는 고객이 아니라 관료와 반대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의미야. 시민 참여 맞고요. 전부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죠. 그 다음에 사실만 연구하지 말고 가치도 하자. 신행정학이 나왔을 때 답은 두 가지야.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이거나 아니면은 행태론에 대한 반대 명제예요. 그래서 고객 중심이다. 시민 참여는 이게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고 가치 문제를 중시했다는 것은 행태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고요. 가치를 중시한다는 건 가치는 옳다는 거야. 규범이잖아. 근데 현실이 옳지 않아. 그럼 옳게 고쳐야 되겠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처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실천과 적실성이죠. 학문은 그 시대와 맞아야 되고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누가 주도해서?
행정이 주도해서 정책지향적 행정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3번 틀렸죠? 능률성 강조했던 건 고전 이론이고요. 고전 이론이고 이 친구 능률성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야. 밑에 있지만 흑인과 백인의 격차 문제니까. 그 다음에 행태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로 이거를 반대했죠.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했고 행태주의를 비판하죠. 가치와 사실은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다음에 사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도 연구해야 된다. 이러니까 가치 관련된 또는 주관적 이론이 막 들어옵니다. 현상학이라든지 뭐 비판 철학이라든지 막 이게 들어와요. 그 당시 사회 문제가 흑인과 백인의 빈부격차 문제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이걸 위해서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흑인 복지, 흑인 취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행정의 적극 역할, 이게 실패하면서 정부 실패로 넘어 들어가요. 됐죠? 이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찍으시면 유튜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도슨과 로빈슨 결정 요인론. 요게 좀 어려운 문제였죠. 7급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려웠냐면은 일단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어렵다는 거고요. 루이스 백이라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지? 특히 옳은 거 하나 찾는 거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찍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막 두 개 놓고 고민하다가 뭐 막 바꾸지 않았을까. 근데 바꾸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어. 내가 항상 말하지만 새로운 학자가 나왔을 때는 고려하지 마. 걔 고려하지 않아도 분명히 딴 데 답이 있어요. 딴 게 다 맞다. 그럼 과감하게 새로운 학자 찍어야 돼요. 그 시험은 어려워요. 왜? 사람 심리상 모르는 걸 찍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쉬운 시험은 그 세 개 중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야. 확신이. 내가 넓히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한번 해봐라. 어떤 분은 속어법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속어법도 맞아요. 그지? 근데 그냥 보기 세 개로 생각하시면 돼. 새로운 학자 나오면은. 보기 세 개고 요 맞이 1번, 2번, 3번 가지고 답을 찾아봐요. 거기서 만약에 답이 있다. 그럼 너는 확신을 가지고 찍으십시오. 근데 그게 처음 시험 보신 분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시험을 쳐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내가 뭘 시험 치더라도 그거 말고 그냥 시험 보는 거 다 봤어요. 그냥 무지 많이 떨어졌겠지. 무지 많이 붙기도 했고요. 다 쳐본 거야. 왜? 경험하려고. 찍는 것도 실력이란 말이야. 영어는 어느 시험이나 있으니까 쳐보는 거, 변리서도 보는 거 다 보는 거 그냥. 어려워 그냥. 그래도 시간 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몰라.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냥 틀려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간평도 한번 쳐봤고 다 쳐봤어. 회의도 안 공부 안 하면서 한번 뭐 해보는 거예요. 그냥 원서 내보고. 왜? 경험 쌓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실전 가서 막 찍어보는 거야, 이게. 또 시험 원서를 내놔야 좀 책을 본단 말이야.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예. 그리고 애들한테 막 말해요. 나 원서 냈다. 그럼 공부 좀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몇 점 맞았냐 물으면 쪽팔리니까. 안 그러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건 많이 봐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에이, 보기 몰라도 막 찾아가요. 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 여태까지 이런 경험상 이게 답이었으니까. 강사들 이런 경험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걸 가지라고 제가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많이 했다는 소리인데 그걸 요구하지 않고 몰랐을 때 붙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제 경험상 이상한 학자 나왔을 때 고려하지 마라. 딴 게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없다, 확실하다, 그러면 4번 찍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 답이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1번은 절대 답이 아니죠. 자, 생태론이 미국에 들어와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라는 논쟁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지? 어떤 학자들은 정치가 더 중요하다. 정치 환경이. 어떤 학자들은 경제가 더 중요하다. 그지?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 키와 로카드예요. 키와 로카드. 틀렸죠? 사회 경제 변수가 아니야. 이거 키와 로카드는 정치의 정치. 한마디로 정당 간 경쟁. 50년대, 40년대 정당 간 경쟁이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정당 간 경쟁이 강하면은 복지비가 확장되고 정당 간 경쟁이 작아지면 복지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정당 간 경쟁이 세야지 그래야지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약자들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야 지금. 요게 반대말이 이제 재정학자들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생각이 패브리칸트 브레이저 아니야. 정당 간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 경제력이에요. 그지? GDP.
요게 복지비의 거의 대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건 틀렸죠? 키와 로카드는 사회 경제 변수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 키와 로카드는 어떻게 들어가면 사회 경제 변수가 누구한테 정치 변수에 의해서 복지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 경제 변수가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야? 정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죠? 그래서 사회 경제 변수가 정치를 거쳐서 영향을 준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직접이 아니라 정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경제 발전이 복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얼마나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가에 따라서 복지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설사 경제 발전하더라도 경제가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 복지비는 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역시 7급이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얼마든지 맞게 만들 수 있어요. 사회 경제 변수가 정치 체제를 통해서 영향을 준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또는 사회 경제 변수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아. 정치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치? 어쨌든 이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도슨과 로빈슨이 바로 뭐야? 허위 변수죠. 여기 경제가 있어요. 경제가. 여기 정치가 있고, 여기에 정책이 있어요.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주고 경제가 정치를 영향을 줘요. 둘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누구 거야? 전부 경제 효과죠. 한마디로 얘가 허위 변수고 둘의 관계는 가짜 관계, 허위 관계라는 소리예요. 요게 이제 누구 얘기야 지금? 도슨과 로빈슨이죠. 사회 경제 변수가 정치와 정책에 모두 영향을 준다. 맞아요. 또 이 변수로 인해서 사회 경수로 변수로 인해서 정치와 정책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얘 때문에 상관이 유발됐다는 거죠. 그럼 얘는 허위 변수라는 소리죠. 정답 2번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표현이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용 알아야 그 뭐 도슨 로빈슨 안다고 맞추는 건 아니고 요 문장 표현 자체를 알아야 될 겁니다. 다시 사회 경제가 정치와 정책에 다 영향을 주고 정치와 정책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사회 경제 변수로 인해서 상관성이 유발되었다는 것은 얘가 허위 변수라는 소리고 둘은 허위 관계라는 소리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됐지? 답은 2번이고요. 1번은 기본 개념이죠. 정책 내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경제 요인인지 정치 요인인지 보다시피 경제 요인이 더 과대평가돼요. 왜? 측정, 계량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량화하니까 경제 요인은 계량하기 쉽지 않아. 반면에 정치 요인은 계량하기 어려워요. 겨우 한 게 정당 간 경쟁 같은 거, 투표율 같은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이념이라든지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 변수가 과대평가되었고 정치 변수가 과소평가되었다는 거야. 이건 많이 봤죠. 왜? 계량 문제 때문에 그래.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량하기 쉬운 경제 변수는 과대평가, 계량하기 어려운 정치 변수는 과소평가. 됐죠? 이거 말고도 뭐 수준을 뭐 너무 거대하게 봤다. 뭐 총 지출만 보다 보니까 이런 비판도 받고요. 자, 루이스 백은 뭐가 틀렸냐면 이건 호남 모형이에요. 호남 모형이고, 자 봐. 이거 어떻게 되냐면 루이스 백 모형은요. 여기 경제가 있어. 여기 정치가 있어. 여기 정책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가 정책에 영향을 주고 경제가 또 정치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경제가 정치를 통해서 또 정치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정치도 독자성이 있어요. 됐죠? 정치도 독자성이 있지만 보다시피 이 경제는 직접 영향도 주고 정치 체제를 통해서 간접 영향도 줘요. 오히려 더 커져버렸죠. 요 얘기야.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호남 모형이다 보니까 사회경제 변수가 직접 효과도 있고 정치 체제도 얼마든지 독자 영향을 주고 사회경제 변수가 정치 체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줘요. 호남 모형입니다. 루이스 백은요. 그럼 앞으로 루이스 백도 정리해야 돼요. 전부 내가 말했던 대학 교재에 있습니다. 정정길 선생님이라든지 남궁근 선생님의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야. 이러다 보니까 얘가 나오니까 막 다른 학자도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막 다른 학자도 이제 정리해놨어요. 여태까지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8명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더 늘어버렸어. 이거 말고도 여러분 더 계셔요.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새롭게 나온 학자들은 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루이스백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직접 효과도 있고 간접 효과도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알아놔야 돼, 이제는. 자, 여기까지가 18번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웠죠. 맨날 나왔던 거잖아. 부패는요, 유형을 많이 물어보는데 대칭돼서 애원하야 돼. 일탈부패의 반대말은 제도화된 부패. 정상적으로 업무하다가 그때만 잘못하는 게 일탈. 그지? 일탈형. 반면에 항상, 소위, 마땅히, 당연히 매번 그러고 있다. 제도화된 부패. 그지? 어기는 게 마치 규범처럼 보인다. 제도처럼 보인다. 이게 제도화된 부패예요. 답은 1번이었죠. 일탈이 아니라 소위 급행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제도화된 부패가 돼야 돼. 권력형이 있고 이거 치부형이라고 그래요. 반대말은 생계형이죠. 정치인들 권력의 남용, 권력 부패. 그다음에 치부형은 생계형은 하하급자들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그러는데 권력형은 되게 링거 맞고 들어가요. 수염 기르고 링거 맞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권력형. 반면 모자 쓰고 막 그 옷 가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작은 부패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패하신다면은 내가 누군데 큰 소리 치고 들어가는 이런 권력형을 해야 돼. 쓸데없이 모자 가리고 막 눈 가리고 막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봐봐. 옛날에는 사기형이라고 나왔는데 되게 요새는 비거래형으로 나와요. 상대방이 있으면은 거래형, 상대방이 없으면 비거래형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공금횡령이나 회계 부정은 당사자가 없잖아. 이러니까 사기형이라고 나왔던 건 옛날 표현인데 옛날 표현으로 냈네요. 요새는 비거래형이라고 나오고요. 상대방이 존재한 뇌물수수 같은 게 되게 거래형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처벌 여부. 처벌하지 말자. 이거는 분명히 부패가 맞지만 관행 아니냐? 여러분이 상사한테 5만 원에 부줄했다. 그러면 부패입니다. 처벌해야 돼요. 왜? 공무원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처벌하지 않죠. 왜? 관행이니까. 또는 선의의 거짓말. 분명히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말자는 게 뭐다? 흰색. 그다음에 일분 처벌하지 말자. 강령에 주로 규정된 게 회색. 맞죠? 그다음에 이건 처벌하자. 이게 흑색이에요. 색깔 부패인데 그래서 흰색이 나왔을 땐 되게 뭐다? 관행화돼 있다 또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근데 조심할 건 흰색 부패도 부패예요. 파괴력의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색도 마찬가지야. 처벌하지 말자 나오면 흰색. 처벌하자 말자 논쟁이 있으면 회색이에요. 이땐 되게 강령해. 됐지?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자, 20번입니다. 역시 학자를 물어봤네요. 나는 이걸 묻지 않고 이걸 준 다음에 내용을 물어봤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제목을 줬기 때문에 거꾸로 물어봤으면 쉬웠을 거야. 사바티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죠. 근데 거꾸로 이제 하면은 좀 거꾸로 물어본 거야 지금. 근데 다음에는 이 내용을 준 다음에 요 사바티어 매지메니언의 막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니까 이거는 하향 집행이야. 왜? 명확한 지침이 있다. 타당한 인과 이론이 있다. 모든 게 예측돼 있다 보니까 체크리스트로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현장을 과소평가했다. 전부 하향 집행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도 하향 집행이고 이분도 하향적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누굴 찍을 건데? 린드브롬은 점증이니까 당연히 하향은 아닐 거고요. 레인과 그 라노비치는 처음 나왔지만은 이거는 개념에서 나온 분인데 정책 집행론에 역시 상호작용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향이다 상향이다 이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결정과 집행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향론자는 아니에요. 상호작용이니까. 그럼 하향론자는 1번하면 3번인데 프레스만이 먼저 나오죠. 프레스만이 13년도에 뭐라고 그래요? 왜 위대한 사회 건설이 실패했는데 첫 번째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 집행기관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두 번째 너무 빈번하게 교체되었다. 타당한 집행기관이 아니었다. 인과 모형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프레스만의 지적이에요. 해결책은 참여자 줄여라. 인과 모형 만들어라.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그 집행기관 바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이제 해결책이 되겠지. 반면에 이렇게 말한 지침 만들어라 체크리스트다 이건 누구 얘기야? 매지매니언 얘기예요. 매지매니언 얘기고 사바티언 나중에 통합으로 바뀌지만은 매지매니언과 같이 나왔을 때는 하향 집행론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찍으신 분들은 이 사람도 지금 뭐다?
이거 하향 논자인데 어떡하지? 근데 이분은 되게 실패 원인을 제시해요. 실패 원인을. 실패 원인을 제시한 게 1차 초기학자들이고요. 됐지? 이 실패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게 하향론과 상향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프레스만은 되게 실패 원인을 제시해, 원인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향론이 있고 상향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향론은 없는데 지금. 그렇지. 원인은 이분이, 해결책은 이런 분들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틀리신 분들은 1번과 3번 놓고 찍지 않았을까. 4번도 처음 봤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답이 아니라니까요. 자,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21번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 이것도 이제 법률 문제인데 이제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법률 지문이 포함되어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나머지 지문들은 매번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4번 지문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 어떤 분은 법령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봐야 돼. 공개법은요, 안 나온 지문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헌법에도 걸려 있고 행정법에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어요. 행정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은 꼼꼼하게 봐야 돼. 그만 보냐? 행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가지 섞였을 때 어렵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안 나와 우리한테는 안 나오고 정보공개법은 나옵니다. 요번에 또 중요한 게 바뀌었죠. 정보공개위원회가 원래 행안부에 있었는데 국무총리로 올라갔잖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래 국무총리 안에 있었고요. 요게 이제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건 안 나오고 다른 목록이 나왔어요. 다행스럽건 다른 게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96년도에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96년도인데 조례가 먼저야. 헌법의 알 권리에 의해서 91년도에 청주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헌법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위헌 소송이 들어가요. 그지? 근데 역시 합헌 받죠, 이제. 그러다 96년도에 정보공개법 만들어져. 행정절차법이니 정보공개법이니 개인정보보호법이니 전부 96년도에 만들어져요. 됐지? 그래 우린 조례가 먼저였다. 이 청주시를 옛날에 충주시로 낸 적도 있었고 수원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청주다. 청주 읽어보시고 서원경 해가지고 근데 미국은 중앙이 먼저였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방이 먼저였고 중앙으로 올라가요. 청구 공개가 원칙이야. 국민도 되고 외국인도 되죠.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고요. 근데 청구가 문제인데 청구한 사람만 청구합니다. 이러니까 일반 대중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공표래버려. 공표,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대규모 예산,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는 그냥 사전 공개해 버린단 말이야. 공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정보 별도 청구 없이도 사전 공개해야 되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정 정보는 그게 대규모 예산이라든지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예산 뭐죠? 국민 생활에 큰 영향 이런 정보는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네거티브가 뭔지 알아야 돼요. 네거티브는 왜 네거티브지? 뭐뭐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예요. 여기 규정된 것만 뭐뭐 할 수 없다예요. 이 말은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야. 안 될 것만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근데 표현 자체가 뭐뭐 할 수 없다 방식이다 보니까 부정적 방식이다,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국민이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왜? 비공개가 한정돼 있으니까. 요거만 안 되는 거고 다 되는 거니까. 근데 포지티브는 뭐뭐 할 수 있다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됐죠? 이거는 되게 어디서 배웠어? 규제할 때 배웠습니다. 네거티브, 옛날에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네거티브로 바꿔라. 안 될 것만 나열해라. 될 수 있는 것만 나열하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나열돼 있으니까 이거 제외하고는 다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요. 그다음에 보다시피 이런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지? 이게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 법은 그래 내가 조문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봐달라고 그랬어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요. 중요한 법이야, 이거는. 여러 번 나와서 기출문제 봐봐. 정말 많아, 이거. 그리고 전부 다 법령 지문이에요. 자, 21번 답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신고전의 반대말은 현대이론 아니면은 고전이론이에요. 인간관계론과 과학촉관리법 비교하는 거야. 둘의 공통점은 생산성이 목적이었지 인간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다만 인간을 고려한 것뿐이지. 근데 현대이론도 있네요. 현대이론 60년대 이후야.
왈도가 분류했을 때는 50년대 이후지만 일반적으로 환경이 들어오는 게 60년대 이후기 때문에 60년대 이후부터 현대로 많이 봐요. 근데 왈도로 물어본다 50년대 이후예요. 그럼 신고전은 대개 30년대와 여기 50년 사이, 30년과 50년 사이가 신고전이고 30년 전은 고전이고요. 됐지? 근데 조직군 생태론 60년대죠. 자원의존 이론 70년대 말이죠. 79년이니까. 그럼 현대 이론이야, 이거. 환경 들어왔잖아, 지금. 복잡이는 67년인가 그래요. 현대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들어왔다 현대 이론이에요. 유기 구조도 마찬가지고 탈관료제는 엘빈 토플로가 말해요. 70년대 가서 말해 이거. 그렇지. 반면에 인간 관계론이니까 기계 능률이 아니라 사회 능률. 고전이 공식이었다면 얘는 비공식. 이걸 강조하는 건 신고전. 역시 얼마 안 걸리는 1초짜리 문제였을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설명할 건 없습니다. 또 물어봤네요. 지방자치단체 종류. 우리는 보통이 있고 특별이 있죠. 특별은 이제 그 옛날엔 조합밖에 없었는데 조합이 아니라 연합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에는 기초가 있고 광역이 있어요. 됐죠? 그다음에 특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례가. 자, 그다음에 하나씩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일단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 경합 금지, 중복 배분 금지. 두 번째가 보충성의 원칙이야. 그 다음에 포괄 이양의 원칙이죠. 그래서 시군 자치구가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도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한다는 거야? 중앙이 한다는 겁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포괄 예시주의야. 자치 지방 정부 할 수 있는 사무가 자치법에 쭉 예시돼 있어요. 근데 포괄 예시기 때문에 이것 빼고도 나머지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게 먼저야. 됐죠? 포괄 예시주의예요. 그리고 그 포괄 예시주의의 1항은 공통사무예요. 공통사무 밑에 있죠? 3번.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행정관리 시도 및 이거는 공통사무인데 요거는 그 포괄 예시주의의 1번입니다. 1번. 요 1번은 공통사무예요. 공통사무고 나머지는 자치가 기초가 먼저예요. 그다음에 기초는 보다시피 포괄 예시지만 광역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가 다 하는 거고 광역이 할 수 있는 건 몇 개로 나열돼 있어요. 이게 제한 열거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광역행정이라든지 연락조정이라든지 또는 광역 단위로 통일성이 필요한 거는 광역사무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포괄 예시 사무는 원칙적으로 누구 거다? 기초 거라고 보셔야 돼요. 기초 거고 그 1번에 있는 것만 공통 사무고 다 기초가 원칙이고 걔가 못하면 광역이라는 거야. 그리고 광역 사무는 그 밑에다가 제한으로 열거돼 있어요. 그리고 특례가 들어와요. 특례주의가. 특례가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에 특례가 들어와 있고요. 인구 50만 특례가 있습니다. 또 인구 100만 넘어가면 특례시를 만들 수 있죠. 30만이 아니라 인구 50만의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구를 둘 수 있고 도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만이 아니라 50만이야. 역시 법령 지문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려갈게요. 이것도 이제 문제죠. 근데 이상하게 선거에 대한 연령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위에 거 1번, 3번, 5번, 4번 이런 걸 틀게 만들었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연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 61년도에 지방자치가 중지되죠. 그러다가 91년도에 부활해요. 91년도에 부활하고 제일 먼저 91년도는 지방의원만 선거하고 95년도 가야 단체장의 동시선거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잖아. 지금 옳은 거 찾는 거고 딱 옳은 거 하나만 갖다 놨죠.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찾았지만은 이걸 몰랐다면 뭐 이거 찍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왜, 다 틀렸기 때문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찾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워낙 많이 봤을 겁니다. 헌법에도 나올 거고요. 지방자치론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래서 91년도에 이게 언제 때 이거 기출문제 바로 직전 연도에 있었을 거야. 직전 연도인가? 이때 노태우 정부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 전두환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 뭐가 된다? 시작이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 때는 의원만 선출했고 단체장은 95년도니까 김영삼 정부 때 선출해요. 그지? 이런 거를 만약에 맞게 만들었다면 힘들 수 있어요. 교육감은 2007년도야. 2007년도 교육감은요.
그 다음에 재헌의회가 성립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25 중이었어. 지방자치법이 49년도에 만들어져요. 재헌의회가 만듭니다. 근데 6.25가 터지기 때문에 1차 선거는 52년도에 부산에서 해요. 그때는 서울은 선거도 못했어요. 수복을 못했기 때문에 52년도가 1차고 56년도가 2차고 60년도가 3차겠죠. 52년도가 1차야 그래서 그지. 그 다음에 어 지방의원은 무조건 직선이었어요. 지방의원은. 근데 단체장은 아닙니다. 임명제였어. 처음에는 간선제 하다가 임명제 하다가 막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요. 처음에는 임명제였어요. 광역은 임명제였어. 광역은 계속 임명제 하다가 언제부터 60년대부터 뭐가 나온다? 그때 가서야 이제 서울시장도 선거되었어요. 근데 다 선거했습니다.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시읍면장. 그 당시는 63년도 1공화국은 군 자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군이 원칙이잖아. 근데 일본 일제 식민지 때 어떻게 돼? 군을 없애버리고 읍면으로 바꿔요. 시읍면으로. 읍면제로 바뀌어. 그러다가 1공화국 그랬고요. 2공화국도 마찬가지야. 그다음 63년도에 군으로 바꿔요. 시우면은 그냥 행정으로 떨어져 버리고 군이 자치란 채로 올라와요. 군이. 그래서 군은 언제 부활한다? 63년도 가야 부활해요. 지금은 군은 가장 오래된 건 맞지만 일제 식민지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2공화국 63년까지는 끊어져 있다가 63년도에 부활합니다. 됐지? 다 선거합니다. 다 직선이었어요. 이때 60년대 모든 게 직선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틀리게 만들었다면 정말 어려워요. 진짜지? 이게 이런 걸 갖고 답을 만들었다면은.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답이었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은 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를 물어봐요. 지방자치 나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역사야. 아니면 외국제도야. 외국제도 나왔을 때 어려워요. 우리는 외국제도 나왔을 때 제일 어려워서 뭐 독일 거, 미국 거막 미쳐버립니다, 그냥. 특히 미국은 되게 다양해요. 연방제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하면 연방제 막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계속 말하지만 조직과 인사가 빠졌어요, 지금. 시험엔 나오지만 어려운 건 조직 인사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학에서 어렵게 낼 거는 지방, 재무, 정책이에요. 총론은 한계가 있어. 다 이미 아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재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정책 같은 거, 특히 재무하고 지방은 자주 바뀌잖아요. 특히 지방이 아주 자주 바뀌어요. 재무는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야. 제일 자주 바뀌는 건 지방이에요. 됐지? 인사하고. 근데 인사가 정말 많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거는 인사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렵게 내겠지. 아마 행정학이 거기보다 어렵게 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방이라든지 재무를 좀 깊이, 정책도 깊이, 정책이 깊이 나왔을 때 무조건 학자예요. 학자니까 학자를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내가 이 기출문제 다 강의한다면은 예상문제인데 예상문제 모든 질문은 대학 교재예요. 제가 만든 거 없습니다. 기출 지문은 내가 기출 지문이라고 따로 그 기출을 뭐 짜집기 해서 내는 거는 따로 낼 거고 그거 말고 정말 대학 교재로 그럼 막 나한테 욕할 거야. 걔놈 새끼 어렵게 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대학교 있는 지문을 낸 것뿐이에요. 다만 예상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 포함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2001년도 국가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